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온함,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스럽고도 필연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족한 자식인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수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 끝에 내린 이 결정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문득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며 다시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불안감이 퍼져나갑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주거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나 처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방식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경계선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경계가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자율성은 파괴됩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식의 심리, 게임을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빼앗기는 쪽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성 부모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 설정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침묵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의 성 부모가 사용하는 침묵 치료는 권력, 처벌, 조종, 죄책감 유발, 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하는 연락두절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리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들은 능숙한 조종가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교묘하게 부인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희생자인 척하며 자녀를 어렵고 문제 있는 아이로 둔갑시키는 데에도 능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은밀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이축된 아이는 다릅니다. 반항적인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비행 청소년과 도움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 부모가 떠먹여주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라며 얻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였고 그럴 때만 부모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썹이 한번 찌푸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어붙었고 샐러드용 포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탓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잘못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글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했다면. 이 끝없는 만약의 고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속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모습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요. 물론 그 과정에도 혼란은 따릅니다. 특히 한국처럼 효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심,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이것은 건강한 애착이 아닌 학대와 배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병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 본딩 관계를 맺을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가 사랑을 조건부로 주거나 일관성 없는 경계선을 보이거나 자식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신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모두를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역할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었다면 무책임하거나 자기애가 강한 파트너를 만나 그들을 돌보는 연애를 반복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쫓아다녔다면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순교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내가 더 완벽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주로 4가지 형태의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슬픈 진실은 혼돈이 없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격렬한 외제럼과 화해의 사이클, 그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강렬한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 혼돈이 주는 강렬한 자극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둘째, 정체성 상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나의 본 모습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의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을 옮기는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내가 뭘 알아, 나 없이 넌 안 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와 상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돈, 직업, 소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올가맵니다. 공동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며 수치심을 주거나 당신을 더욱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지금의 당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지금까지 온전히 안고 살아온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롭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통제, 학대를 기반으로 한 독성 강한 애착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온함,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스럽고도 필연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족한 자식인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수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 끝에 내린 이 결정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문득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며 다시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불안감이 퍼져나갑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주거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나 처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방식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경계선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경계가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자율성은 파괴됩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식의 심리, 게임을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빼앗기는 쪽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성 부모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 설정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침묵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의 성 부모가 사용하는 침묵 치료는 권력, 처벌, 조종, 죄책감 유발, 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하는 연락두절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리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들은 능숙한 조종가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교묘하게 부인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희생자인 척하며
자녀를 어렵고 문제 있는 아이로 둔갑시키는 데에도 능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은밀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이축된 아이는 다릅니다. 반항적인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비행 청소년과 도움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 부모가 떠먹여주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라며 얻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였고 그럴 때만 부모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썹이 한번 찌푸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어붙었고 샐러드용 포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탓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잘못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글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했다면, 이 끝없는 만약의 고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속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모습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요. 물론 그 과정에도 혼란은 따릅니다. 특히 한국처럼 효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심,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이것은 건강한 애착이 아닌 학대와 배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병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 본딩 관계를 맺을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가 사랑을 조건부로 주거나 일관성 없는 경계선을 보이거나 자식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신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모두를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역할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었다면 무책임하거나 자기애가 강한 파트너를 만나 그들을 돌보는 연애를 반복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쫓아다녔다면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순교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내가 더 완벽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주로 4가지 형태의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슬픈 진실은 혼돈이 없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격렬한 외제럼과 화해의 사이클, 그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강렬한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 혼돈이 주는 강렬한 자극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둘째, 정체성 상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나의 본 모습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의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을 옮기는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내가 뭘 알아, 나 없이 넌 안 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와 상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돈, 직업, 소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올가맵니다. 공동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며 수치심을 주거나 당신을 더욱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지금의 당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지금까지 온전히 안고 살아온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롭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통제, 학대를 기반으로 한 독성 강한 애착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온함,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스럽고도 필연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족한 자식인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수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 끝에 내린 이 결정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문득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며 다시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불안감이 퍼져나갑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주거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나 처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방식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경계선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경계가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자율성은 파괴됩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식의 심리, 게임을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빼앗기는 쪽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성 부모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 설정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침묵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의 성 부모가 사용하는 침묵 치료는 권력, 처벌, 조종, 죄책감 유발, 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하는 연락 두절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리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들은 능숙한 조종가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교묘하게 부인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희생자인 척하며 자녀를 어렵고 문제 있는 아이로 둔갑시키는 데에도 능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은밀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이축된 아이는 다릅니다. 반항적인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비행 청소년과 도움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 부모가 떠먹여주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라며 얻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였고 그럴 때만 부모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썹이 한번 찌푸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어붙었고 샐러드용 포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탓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잘못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글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했다면. 이 끝없는 만약의 고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속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모습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요. 물론 그 과정에도 혼란은 따릅니다. 특히 한국처럼 효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심,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이것은 건강한 애착이 아닌 학대와 배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병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 본딩 관계를 맺을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가 사랑을 조건부로 주거나 일관성 없는 경계선을 보이거나 자식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신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모두를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역할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었다면 무책임하거나 자기애가 강한 파트너를 만나 그들을 돌보는 연애를 반복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쫓아다녔다면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순교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내가 더 완벽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주로 4가지 형태의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슬픈 진실은 혼돈이 없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격렬한 베ゼ럼과 화해의 사이클, 그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강렬한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 혼돈이 주는 강렬한 자극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둘째, 정체성 상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나의 본 모습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의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을 옮기는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내가 뭘 알아, 나 없이 넌 안 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와 상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돈, 직업, 소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올가맵니다. 공동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며 수치심을 주거나 당신을 더욱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지금의 당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지금까지 온전히 안고 살아온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롭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통제, 학대를 기반으로 한 독성 강한 애착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온함,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고통스럽고도 필연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의 성 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족한 자식인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수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 끝에 내린 이 결정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문득 부모님이 그립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며 다시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불안감이 퍼져나갑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주거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나 처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방식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경계선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경계가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자율성은 파괴됩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누군가를 이겨서 힘을 얻는 식의 심리, 게임을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빼앗기는 쪽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성 부모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학대 역시 명백한 학대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경계 설정과 상대를 조종하려는 침묵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의 성 부모가 사용하는 침묵 치료는 권력, 처벌, 조종, 죄책감 유발, 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하는 연락두절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리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들은 능숙한 조종가이자 감정적 통제자이며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교묘하게 부인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희생자인 척하며 자녀를 어렵고 문제 있는 아이로 둔갑시키는 데에도 능합니다. 그들의 학대는 너무나 은밀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때로는 의사나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조차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이축된 아이는 다릅니다. 반항적인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비행 청소년과 도움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 부모가 떠먹여주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라며 얻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는 우리의 정신과 자아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올바른 포크를 사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것이 잘 키운 자식의 증표였고 그럴 때만 부모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썹이 한번 찌푸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어붙었고 샐러드용 포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탓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잘못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글자는 우리를 올가매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자식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했다면. 이 끝없는 만약의 고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속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십 년간 똑같은 모습이었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요. 물론 그 과정에도 혼란은 따릅니다. 특히 한국처럼 효와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우리를 수년간의 통제와 수치심, 학대와 무효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성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이것은 건강한 애착이 아닌 학대와 배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병적인 관계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 본딩 관계를 맺을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가 사랑을 조건부로 주거나 일관성 없는 경계선을 보이거나 자식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신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모두를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역할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었다면 무책임하거나 자기애가 강한 파트너를 만나 그들을 돌보는 연애를 반복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쫓아다녔다면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순교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내가 더 완벽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주로 4가지 형태의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혼돈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슬픈 진실은 혼돈이 없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혼돈을 먹고 자랍니다. 격렬한 베제럼과 화해의 사이클, 그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강렬한 감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 혼돈이 주는 강렬한 자극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둘째, 정체성 상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꿉니다. 조종과 학대가 반복될수록 나의 본 모습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상대방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당신을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의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직장을 옮기는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내가 뭘 알아, 나 없이 넌 안 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와 상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닌 통제입니다. 넷째, 경제적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돈, 직업, 소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올가맵니다. 공동계좌를 고집하며 당신의 씀씀이를 감시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며 수치심을 주거나 당신을 더욱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지금의 당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처를 지금까지 온전히 안고 살아온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롭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과 통제, 학대를 기반으로 한 독성 강한 애착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